지금은 중국이 공장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중국 시장에 와서 각축전을 벌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진출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건가? 이제는 위드 차이나로 가야 된다. 중국 시장은 결코 만만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부사장 함종호입니다. 우리 성공경제연구소에서 G2 시대의 생존과 번영 포럼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광저우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북경에서 2번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우리 신장타의 시대라는 게 뉴노멀 시대입니다.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신장타 뉴노멀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은 그럼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 보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 저희 코트라에서 도와주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장타이라고 합니다. 뉴노멀이죠. 사실은 이 신장타이라는 거는 뭐 중국에서만 쓰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노멀 시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중국은 뉴노멀 시대 신장타이고, 또 세계적으로 유가도 지금 상당히 하락 추세이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으로 뭐 거의 파산 위기에 가 있고, 또 이거 영향을 받아서 신흥국들은 세계 시장 수요가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상당히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 무역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상당히 중국이 높았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와서 이제 수출과 수입 모두 하락하는 그런 추세고요. 옛날에 미국 비중이 높았고 중국이 작았는데 그동안은 계속 중국이 증가하고 미국이 하락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중국의 증가율이 둔화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무역에 있어서도 크게 3가지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외자기업의 역할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과거에는 이제 외자기업이 투자 들어와 가지고 임가공을 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이제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EU, 유로존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되면서 수요가 줄으면서 외자기업의 역할도 상당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고요. 아울러서 그런 현상에 이어서 또 가공무역도 부품을 원부자재를 들어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형태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바오바 정책이라고 원자바오가 내수 진작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재가 확대되는 최근의 일련의 현상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갖고 제가 했는데요. 사실은 중국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택동이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마련했다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 대약진 운동이랄지, 근데 나중에 문화 대혁명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통합이 됐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상당히 힘들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피폐하고, 더군다나 대기근이 발생해갖고 이때 1970년대 초 이때에 뭐 저쪽 사천 쪽 이쪽 사천성 이쪽에서는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뭐 사람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
이후로는 이제 민생의 경제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소평, 장점인 후진타워까지가 이제 경제 중심에서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그 동안에는 이제 철의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개혁 개방 1.0 시대라고 합니다. 1.0 시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979년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부론이라고 해갖고 중국 전체가 다 못 사니까 우선 일부 지역이라도 좀 잘 살게 하자 해서 그때 당시에 도입하게 된 경제 특구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이제 대대적인 개혁 개방과 더불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덩샤오핑부터 후진타오 그때까지에 보면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광저에. 그래서 그때만 해도 북경은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상해도 문제 막 푸동이 막 개발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광삼각주에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홍콩 옆에 심천 특구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카오 옆에 쭈하이 그리고 요쪽 위에 산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화교가 제일 많이 나간 동네입니다. 화교가 거기 자오조 옆에 산토라는 그런 네 군데 경제 특구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선 면회 정책입니다. 그렇게 찍어서 이 도시들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를 시범적으로 도입해갖고 성공을 하면은 선으로 이어진다. 또 그게 성공하면 면으로 확산된다라는 게 이제 등소평의 그때 당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냐면 너무 갑자기 이걸 들여오면은 체제 유지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미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 30년을 계약 개방을 이제 했죠.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금 G2가 됐고 포춘 500 중에 92개가 중국 업체고 외환보유가 세계가 제일 많고 또 FDI가 제일 많고 이런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부작용, 성장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랄지 계층 간의 격차, 환경 오염 문제,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자원이 또 고갈되는 문제, 또 경제적으로 물가 불안, 그리고 특히 지방 정부들이 성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막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 중앙은 상당히 이제 정부가 깨끗한데 지방은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그런 문제점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딱 잡고 와서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아주 커다란 숙제를 갖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고 개혁 개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 새로운 형태의 개혁 개방을 해야겠다라는 게 이른바 개혁 개방 2.0입니다. 그게 신장타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중국의 최근 변화를 간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국가 비전을 중국몽 신장타 국민들한테 꿈을 키워주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고 공해 때문에 힘들고 빈부격차가 있고 돈 간의 격차가 있고 상당히 힘들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은 안 되지만 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꿈을 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가면은 중국 도시에 대도시에 가면은 길에 쫑고멍이라는 이제 큰 그게 글자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바둑 두는데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국가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도 그레이트 아메리카였고 레이건이 하면서 그때 경기 불황이 힘들고 막 그럴 때 그레이트 아메리카였고 미국인의 긍지를 가진다 뭐 그래갖고 상당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력한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과 법치를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공급 과잉 상태, 너무 특히 조선, 철강 이런 분야의 공급 과잉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 개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주로 이제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파트너가 이제 리커창입니다. 리커창은 칭화대 이제 경제학 박사죠.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 성장이 아니고 중속도로 간다 이거죠. 옛날에는 10% 이상을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제는 6%에서 7% 중고속 성장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온중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는데 보니까 두 마리 토끼가 되는 거죠. 개혁도 해야 되고 성장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이 경착륙할 것 같다는 둥, 곧 무너질 것 같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하면 절대 그거는 잘못됐다고 잘못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요, 미국하고는 시스템이 틀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오면은 저희가 뭐라 하냐면 그게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상해는 미국의 뉴욕과 비슷하고 북경은 워싱턴과 비슷하다. 그래서 경제 중심지는 상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wrong. 옛날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외자 기업이 와갖고 경제 발전할 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중국 중앙정부에서 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중국의 토종 기업들 있잖아요. 대규모 기업들이 다 본사가 대부분 다 북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이 정치 중심이자 경제 중심이죠. 그렇다고 해서 상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상해는 나름대로 또 다른 이제 그게 발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절대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나라 지금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한족 빼고 55개 소수 민족. 그것만 하더라도 완전히 다양하고 또 지역적으로 광동만 해도 거기 언어가 한 7, 8개가 됩니다. 중국을 한 나라 보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중국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신장타이라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장타이 시대에서의 특징을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중고속 성장,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고도의 성장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 6, 7%도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덩치가 이미 이만큼 커졌잖아요. 거기서 1%의 성장은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과거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는 안 간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장 동력이 이제 앞으로 신성장 산업들을 중국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의 정책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 5년마다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해요. 그래서 13.5 계획을 이제 발표를 최근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큰 기본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은 혁신 경제, 균형 성장, 생태 발전, 대외 개방을 계속하고 또 동반 성장을 하겠다라는 큰 이제 캐치프레이즈 식의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한 3가지만 저희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따일루 정책입니다. 중국 산업이 너무 공급이 과잉하다 보니까 그런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도 사실은 있고 자원도 부족한 걸 획득하는 문제도 있고 의도도 있고 산업도 재배치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TPP하고 TTIP에 대응한다는 그런 이제 의도도 이제 깔려 있는데요. 주로 보면 SOC 쪽하고 에너지, 가스관, 그리고 이제 여행, 온라인, 고태물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주요 프로젝트가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이다일루 관련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파키스탄까지 뭐 철도, 도로, 가스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방글라데시, 뭐 인도, 미얀마 이쪽으로 철도, 도로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이제 설비나 장비나 부품들이 수요가 많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신형 도시화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도시 인구가 너무 집중해 있으니까 그걸 분산시킨다는 개념인데, 지금은 너무 농민공들이 상당히 많아요. 북경에도 그렇고 뭐 상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게 평생을 벌어도 뭐 아파트 한 채도 못 장만하고 맨 그 농민공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귀향하게끔 하는 유인책도 되고요. 그거를 그냥 도시화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시티 형태로 한다든지 또 그린 시티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도 모든 직장도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의료 시설도 첨단으로 갖고 대도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엄청난 수요가 많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교통, 우리 ICT.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과거에 수출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상당히 지하철 통관 시스템이랄지 또 교통 통제 ITS 그런 거 할지 상당히 지금 많이 실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새로 생기면은 보건 수요가 많게 되죠. 그리고 또 전자정부랄지 주택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회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중국이 최근에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후속 전략인데 올해 5월 달에 이제 공포를 냈는데 이제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장타이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은 어떤 기회가 있을까? 대중 진출 전략이 과거에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포 차이나까지 했는데 이제는 메이드 위드 차이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기술 그리고 중국의 자본 또 시장, 그래서 중국 시장을 가도 좋고 제3의 시장까지 협력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메이드 위드 차이나 뭐 쉽게 말은 얘기 잘 하는데요. 이런 6가지의 이런 과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신장타이 시대에 새로운 여기 업태라는데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수요를 잘 포착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아직도 중국은 정부가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그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현지화 경영 전략을 하는데 특히 CSR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국에서는 CSR을 안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업체는 나가라, 노골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그 현지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에 있는 한국 상회랄지 대사관 저희 코트라를 통해서 진출 기업들이 공동으로 CSR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뭐 이제 중국이 이렇게 크지만은 아직도 그런 이제 문제점도 많고 뭐 그러지만은 상당히 기회는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걸 뭐 이건 일일이 설명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요. 특히 소비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대중 수출의 구조를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고 전자제품이 많고요. 또 석유, 화학, 또 자동차 이런 대기업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분야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는 우리 중소기업이 주로 하는 소비재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앞에 살펴본 신장타의 그런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진출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제가 5P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망 상품을 찾으라 합니다. 녹색, 환경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상품들이 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화되면서 이제 아파트 경비, 보안 장비 뭐 이런 게 상당히 유망을 하고,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추세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 상품을 하면은 괜찮고, 특히 이제 게임이랄지 오락 관련 뭐 컨텐츠가 상당히 유망하고요. 그다음에 일가구 일자녀 정책이 폐지되면서 엔젤 관련 것도 있고, 웰빙 이제 고령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실버 산업도 상당히 유망하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히트치고 있는 거를 제가 몇 개 들어봤어요. 그래서 녹즙기가 이제 슈롬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중국에서 팔리는 게 하나에 3,000위엔, 4,000위엔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6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잘 팔리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전에 못 보던 거거든요. 이게 전에는 이 아이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템이 들어가면 시장을 선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유통 방식을 찾아라.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연세점이나 이런 데 가서 샀는데 물건을 이제 구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년에 한 18조 위엔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1일이죠. 그래서 이날 하루에 팔린 매출액의 규모입니다. 한국 돈으로 16조 원을 하루에 판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만큼 중국의 인터넷 시장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무역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팔리냐 도대체 보면은 상당히 사례를 몇 개 들었습니다. 라네이즈 같은 경우에 에어쿠션 비비 크림이라는 거가 이 알리바바 티몰에 입점해갖고 하루에 1,500만 원 위엔, 30억 원까지 팔린 기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랜드랄지 라게나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소비재가 많죠. 화장품이랄지 유아용품이랄지 의류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런 전자 상거래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전장을 선점하라 그랬는데 타겟 지역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면 중국 진출하려면 이제 북경, 상해, 광주 이런 큰 시장만 노려요. 그리고 내가 중국 전 시장을 커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부 중국 시장을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도 못 먹습니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이든지 잘 선정을 해서 고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라 라는 말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업체 중에 하나가 대만 업체입니다. 데니스라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백화점을 10개 갖고 있고 마트를 50개 갖고 있고 또 수입 상품 전문점도 한 3개 갖고 있고 편의점을 한 200개 갖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그룹 회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회장한테. 그럼 당신은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매장이. 그랬더니 자기는 쩡조하고 그 옆에 인근 도시 몇 개 하고 해서 하남성만 타겟을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하남성 하나만 해도 벅차다. 하남성이 제일 중국에서 못 사는 성입니다. 상당히 못 사는 농업지대, 옛날로 말하면 농업지대고 거기 피 팔아서 먹고 하다가 에이즈 단체로 막 걸린 동네도 하남성에 있어요. 그만큼 못 사는 동네인데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지금 이 업체는 거의 대기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 그래서 한 나라를 보지 말고 여기저기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특정 지역, 특히 아직 안 들어간 지역, 내륙 시장 이런 데를 타겟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정책
관련 사업들을 잘 지켜보면은 우리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 사례를 들었는데 서안에 가면요, 서안에서 한 2~3시간 이렇게 가면 다 평야예요. 평야인데 사과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과나무가. 근데 매년 전지할 시즌이 되면은 그 전지한 나무가 거의 쓰레기로 해갖고 그걸 그냥 태우고 이러다 보니까 공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 전지한 그 가지가 열량이 무지하게 높대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발전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CDM으로 해서 환경 탄소 배출권으로 상품화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그 한중 FTA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은 기회가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코트라에서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몇 가지를 쭉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FTA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매칭하면은 중국 진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요거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나온 얘기를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우리 기업체분들이 얘기할 때 중국 가면은 뭐 인구가 13억 7천만이니까 신발 한 켤레만 팔아도 13억 7천 개를 뭐 팔 수 있다 말해갖고 되게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큰 시장은 맞아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중국 시장에 와서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통 뭐 한국에서 잘 안 되고 이런 거 중국 가면 되겠지? 그건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세계 인류 상품을 갖고 가야지만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정부의 정책이 경제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를 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워낙 다양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종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만큼 지역별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마켓 세그먼트를 분석을 해야 돼요. 쪼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의 소비 취향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어떤 아이템이 먹힐 건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마케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중국 전체를 상대로 하면은 아무하고도 안 하겠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한중 FTA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혜 품목들이 많습니다. 뭐 화장품이랄지 의류랄지 특히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은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 중국에 오시는 분들이 중국에 가면 내가 말이야 누구를 알고 뭐 전에 보면은 뭐 시진핑의 조카에 뭐 후진타에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술 백주 많이 마시고 만땅 돼갖고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탁 했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관시를 동원하는 시절은 다 갔습니다.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실력으로 하고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믿으면은 신뢰, 신용을 주면요. 제가 광저우에 있을 때 벌써 한 10년 전인데도 그때도 제가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한 4번 이상은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만나고 그러면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돼. 한두 번 만나서는 안 되고. 근데 한 번 믿으면은 차용증 없이 돈을 몇 억씩 그냥 빌려줘요. 제가 실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있으면 돈을 막 빌려주고 또 의리를 상당히 강조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저 서양 국가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은 동양인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쉽게朋友, 라오펑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기가 성의를 많이 보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중국이 공장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지금은 절대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하면 망합니다. 현장에서. 물론 이게 뭐 전부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얘기하면 중국 내수 시장을 하려면은 왜냐? 중국 소비자의 취향, 문화, 유통관계, 소싱하는 거 이런 걸 누가 잘 알아요? 중국 업체가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손잡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노하우를 같이 손잡고 해서 나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코트라에서 저는 현장에서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파트너를 잘 잡아야죠. 잘못 잡으면 이제 또 이제 다 이제 망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현지화 비용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지금 중국에는 저희 코트라가 17개 현지 무역관이 있습니다. 본토에. 그리고 홍콩에 있고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라를 포함해서 저 무역협회도 있고 또 가는 데마다 현지 한국 상회가 있고 또 저 해외 무역인 협회 옥타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접촉해서 정보를 얻으면은 본인이 발로 뛰어서 오랜 시간을 거쳐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앞서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의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상세한 사업들이 소개했으니까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상당히 지금 뭐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도 어렵고 수출도 지금 금년에 1조 달러도 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의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중소기업에서 앞으로의 수출 성장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형은 상당히 이미 궤도에 올라가 있고요. 근데 중소기업은 아직도 상당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국의 변화한 모습을 잘 보시고 또 저희 코트라와 같은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중국 시장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어드밴티지의 핵심은 자본도 아닐 거고 뭐 다른 뭐 지리적인 요소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지난 3년간의 압축 성장 경험입니다. 텐센트가 1년에 스마일게이트에 크로스파이어라고 하는 게임을 1조 5천억을 벌거든요. 그중에서 5천억을 매년 송금을 해요. 근데 중국 시장이 그렇게 무서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남대학의 전병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실제 일선에서 한국의 중소 기업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의 대표이사를 모셨는데 먼저 정재우 대표이사님은 현재 코날리지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컨설팅을 해오셨고 또 해외 투자자들하고도 상당히 교류가 활발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부사장님 발표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는지 뭐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정재호 대표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처음 행사 때 전략이 있는 국가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전략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10번의 포럼을 꾸준히 이제 참석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안으로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나 시스템을 리딩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결합체를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의 한국 기업처럼 간주를 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업의 이점은 뭐냐 하면은 한국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명함을 들고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할 경우와 그 사람이 중국의 어떤 명함이나 중국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현격히 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이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점 때문이겠죠. 그래서 스몰 그룹 전략을 한번 적극적으로 구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이나 또는 중국의 좀 성장하는 리딩 기업,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대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코리아 어드밴티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코리아 어드밴티지의 핵심은 저희가 자본도 아닐 거고 다른 지리적인 요소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지난 3년간의 압축 성장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구색과 배치라든지 저희가 특히 케이블 온라인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이템들이 꽤 유망하게 지금 느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경험을 포함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본 경험, 또 조직이 급성장할 때에 다루어 본 경험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과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금융 부분이라든지 중국이 이런 경험을 다 해본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난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역량을 단순히 이분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 은퇴하는 거, 더 이상 좀 한계형이 없어진 그런 재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서비스화하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저는 이것을 굉장히 견고하고 정교한 육성 프로세스나 플랫폼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 모델이나 지금 많이 있는 중소기업 육성 모델들이 이러한 플랫폼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 주도형 플랫폼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PPP라고 하죠.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델들인데,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공공이나 국가의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 프로그램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장기간이고 로드맵에 입각해서 필요한 요소를 다루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네트워크에서 장기간의 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좀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 우리 박원진 콜게이트 대표이사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먼저 콜게이트 회사가 아주 모바일 비즈니스 쪽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부터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고, 한국과 중국 기업에서 IT 서비스업의 강점과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수출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콜게이트는 국내에서 10년 전에 창업된 토종 스타트업이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이 일찍이 알아보고 한 7년에서 8년 전에 저희 창업한 지 3, 4년에 걸쳐서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가 만든 거는 SK텔레콤의 개인형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개인형 서비스를 그때가 2007년에 한국에 처음 3G가 나올 때입니다. 개인형 서비스 어떤 거냐면 개인 간에 통화할 때 뭔가 개인 간 그 당시에 있었던 싸이월드와 같은 그런 개인 컨텐츠를 이렇게 추려서 화면에 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3G 킬러 앱으로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한국 사람들이 컬러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게 비주얼한 컨텐츠를 전화 걸 때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재밌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SK텔레콤 같이 3G 킬러 앱을 만들었습니다만 실패했어요. 실패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이지만 3G가 그래도 데이터 느렸고 화면이 작았고 피처폰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이 그 당시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별로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리즈 A에 투자받은 걸 완전히 다 소진하고 저희 그걸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SK텔레콤과 달리 생각한 게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기업형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SK텔레콤의 고객센터에 고객이 전화를 걸 때 지금 뭐 상담사나 ARS로만 응대를 하는데 이거를 또 비주얼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콜센터 SK텔레콤은 1년에 1억 콜 이상의 전화를 받을 정도 굉장히 대형 콜센터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상담사 한 콜 처리하는 비용이 2,500원이에요. 상담사의 인건비나 이런 거 미국은 무려 8달러가 듭니다. 미국은 이 콜센터에서 한 콜 처리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비주얼한 셀프 서비스를 도입했더니 무려 피처폰 시절이지만 1억 콜 중에 2천만 콜이 그 화면 서비스를 고객들이 선택을 해서 받고 굉장히 만족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엔터프라이즈에서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돈을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미래부 펀드에서 저희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아까 피처폰에서 실패했던 세 가지 원인이 다 같이 해결된 거예요. 화면이 커지고 데이터 속도 빨라지고 데이터 요금은 뭐 옛날에 비하면 거의 공짜 수준입니다. 네, 와이파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한 해에 저희가 5억 콜 정도의 서비스를 60개 대기업과 이제 공공기관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식은 아직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도 이런 방식의 서비스는 없어요. 물론 중국도 없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중국과 이렇게 큰 시장에 특허는 다 등록을 해놨어요. 저희가 실리콘밸리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놨습니다만 중국은 IPR을 가지고 가도 그거 가지고 프로텍션이 안 된다. 그리고 뭐 금방 카피당한다 해가지고 중국은 저 뒤로 밀어놨습니다. 미국만 집중했어요. 미국에 작년에 법인을 만들고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콜센터, 대기업 콜센터만 해도 1년에 400조 원 시장입니다.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1%만 먹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법인을 만들고 미국의 법인장님은 우리 교포시긴 하지만 이미 빌리언 달러 엑싯까지 해보신 유능한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디벨롭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이게 미국도 지금 B2B 서비스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 법인장님도 오라클에 계셨고 그리고 i2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엑싯까지 하셨지만 그 전통적인 B2B 방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투마켓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을 봐도요. 우리가 중국보다 IT를 막연히 우리가 앞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성공경제 포럼에 참여해서 저도 다시 중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이제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됐고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중국이 저희가 2000년대 초에 닷컴 붐이 있을 때 한국이 인터넷을 먼저 했죠. 그렇지만 중국의 그 빠른 스피드와 그 큰 시장 규모 때문에 이미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모든 면에서 저희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분석해 보니까.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모바일은 이미 처음부터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저희 카카오톡 얘기하지만 위챗은 카카오톡보다 10년 전에 이미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3G도 아니고 2G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 모바일로 급격하게 지금 이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훨씬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놀란 게 중국의 자본력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그 규모와 힘은 엄청나더라고요. 중국에서 충분히 펀딩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 투자를 받는 게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국에 지금 그 많은 재원들이 좋은 기술에는 반드시 투자를 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미래부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자펀드가 스마일게이트인데, 스마일게이트가 텐센트하고 서로 굉장히 성공적인 시너지를 냈잖아요. 텐센트가 1년에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라고 하는 게임 가지고 1조 5천억을 벌거든요. 그중에서 5천억을 매년 송금을 해요. 스마일게이트에. 5천원에 정말 이 캐시 알돈이 들어오거든요. 권혁빈 대표님은 그중에서 3천억의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권혁빈 대표님이 한국에서 이건희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님 다음으로 지금 갑부가 됐잖아요. 중국 시장이 그렇게 무서워요.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 한국에 600만 명의 유호커가 오는데 한국의 그 화장품 뭐 판도가 바뀌고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1억 3천만 중에 630만 명이 한국에 여행 오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갈 때는 좋은 파트너를 투자를 유치하면서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게 유통과 현지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와 함께 해결하면 일석이조, 뭐 일석삼조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중국에서 울고 먹는 방식이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는 굉장히 한국이 걱정이 돼요. 한국은 클라우드에 있어서 중국에 엄청나게 뒤져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런 개발 경험, 그리고 서비스 운영 경험, 그리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경험, 이런 게 우린 너무나 부족해요.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중국이 우리보다 IT 서비스에 있어서 앞서가고 선진국이다. 그래서 우리 주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잘 해나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의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함종호 부사장님 말씀대로 중국은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미 이제 한국 경제를 추월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도를 경계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와버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정재호 대표님, 뭐 우리 함정호 부사장님과 계신데 정부가 어떻게 대중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정책이나 지원 방안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자생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을. 저희 정부에서는 중국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희 코트라도 준정부기관이지만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지 전시회를 참가한다든지 그러면 자금 지원도 해주고 현지에서 상표 등록을 한다든지 또 바이어를 찾아주는 서비스,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체들은 아직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 여기저기 뭐 무역협회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국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해외 나가면 저희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도 얻고 또 right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좀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 일반인도 그렇고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중국을 너무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는 개념보다는 너무 얕잡아 본다. 아, 중국 저 아직 멀었어. 아, 저거 뭐 시끄럽고 더럽고 뭐 머리에 기름 뭐 이러고 이제 자꾸 혹평을 하는데 그런 중국에 대한 인식부터 확 바꾸지 않으면은 중국한테 까딱하다는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추월을 일부분은 지금 당하고 있고 머지않아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추월을 당하면은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 가서 발 마사지 받잖아요. 시원하다는데 머지않아 우리 아들 딸들이 중국 사람 발 마사지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국을 바로 알고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중국을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로 신조 벙요 호조 성이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친구가 되라. 친구가 되고 나서 비즈니스는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 그게 오래 갑니다. 되게 오래 가요. 근데 우리는 가자마자 막 그냥 막 가격 내고 하고 어쩌고 막 해갖고 그럼 저쪽에서 오케이 예. 거의 하면 별로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하면 가능하다는 걸 저기서 오케이 했다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체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중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만만디 같지만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깊습니다. 되게 깊어요. 그래서 먼저 친구가 되라.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면 롱텀에서 꼭 성공할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언젠가 그 사람이 도와줄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 우리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교포들도 있고 또 지금 관광 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학교에 가면은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현지에서 보면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이 보면 돌아와서 거의 반한 내지는 혐한주의자가 됩니다. 학교에서 어울리질 못하는 거야. 학생들이 따돌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학생 모임 따로 있고 한국 학생 모임이 따로 있대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기성세대가 됩니다.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지금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옆에 누가 중국 사람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은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러면 나중에 커다란 자산이 됩니다. 그걸 당부드리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함정구 사장님. 현재 중국은 조립 가공 형태 제조업에서 이미 첨단 제조업으로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고 휴대폰은 3분의 1이 세계 그 글로벌 시장에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그 중국 시장의 또 개방은 우리 한국 경제에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 그 성공 경제가 지난 10회 동안 제시한 여러 가지 해법은 매우 유효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